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송원입니다. 네, 국어 임용 넘버원이 되고 싶은 우석대학교 국어교육과 오늘 김준성원 특강 여러분의 합격을 시작부터 기원 드리고 조금 시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노래를 들려드리려고 그랬는데 제 핸드폰으로 뭘 찍고 있어서 노래를 못 들려드리고요. 요게 어느 학교 교가예요. 어느 고등학교 교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졸업하셨을 때 남학생들은 보통 산이 나와요. 학교 교가 혹시 기억해 보시면 맨날 무슨 산 아래 뭐 이렇게 장중하게 막 이렇게 부르는 노래인데 이건 가사부터 혹시 나중에 이 가사를 좀 몇 개 해서 들어보시면 유튜브에 많이 떠 있습니다. 꿈꾸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그런 고등학교 교가예요.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별에는 마음으로 없는 길 가려면, 사랑하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낯선 길 가려면, 아름다운 꿈꾸며 사랑하는 우리, 아무도 가지 않은 길 가는 우리들, 누구도 꿈꾸지 못한 우리들의 세상 만들어가는. 배운다는 건 꿈을 꾸는 것, 가르친다는 건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라고 하는 가사인데요. 저희는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있죠. 그런데요, 현장에 나가보면 아이들로부터 더 많이 배웁니다. 우리는 가르치는 교사니까 너네 배워야 돼, 무조건. 이게 아니라 아이들과 이제 현장에 나가서 부대끼고 함께 고민하고 이러면서, 그래서 교학상장 함께, 그래서 이 가사를 되게 잘 담아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대안학교 간디학교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름 간디학교라고 들어보셨나요? 처음 혹시 대안학교 출신은 없으신 거죠? 우리나라 1호 1997년도에 만들어졌던 대안학교 간디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현장에 나가서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선생님이 되시기를 바라는 노래 한번 띄워봤고요. 제 소개 그래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인하대학교 국어공학을 졸업했고요.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상담심리를 전공했는데요. 왜 그랬느냐? 아이들 만날 때 너무 힘들었어요. 내 마음의 수양이 안 돼 있고 상담도 못하고 대화도 못하고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괴로움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 현장에 학교에 이제 들어간 후에 절차 좀 밟았고요. 저는 99학년도 중등 임용고시 합격했고요. 1급 전교사입니다. 인천에 있는 국립광교회중 인일여고 석정여고 전고등학교에서 근무를 했고요. 11년간 근무를 하고 멋있게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안학교로 달려갔어요. 그곳에 진짜 교육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고민 때문에 그런 있었고요. 뭐 쭉 있고요. 현재는 샌프러스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책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꽃들에게 희망을이라고 하는 약간 동화처럼 트리나폴로스라고 하는 작가가 그림과 함께 이야기를 실어놓은 그런 책입니다. 제가 오늘 말하려는 주제가 이 책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책은 여러분 책은 많이 읽지만 관점에 따라서 읽는 사람의 환경, 자신의 배경 지식에 따라서 다르게 읽힐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의 핵심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제 관점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 주제를 한번, 여러분 듣기 화법입니다. 들으면 메모하면서 주제 찾기, 필요하면 질문하기, 이게 다 화법 속에 들어있어요.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씨가 작아서 그냥 제가 몇 부분만 좀 짚어드릴게요. 여기 이제 빨간 글씨가 조금만 해서 그런데요. 요 이제 안에 노란 애벌레하고 뭐 하얀 애벌레, 이렇게 두 개 애벌레가 서로, 애벌레가 제일 행복했어. 애벌레일 때가. 그런데 누군가 나비가 뭐냐고 묻습니다. 자기가 나비라는 걸 몰랐어요. 나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나비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요. 이제 중간중간에 좀 띄었는데 뭐라 하냐면, 여기 조그만데, 나와 당신의 속에 나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라는 걸 이 노란 애벌레가 질문을 해요. 쉽게 말하면 내 안에 나비가 있나요? 라는 걸 묻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거라고는 솜털로 쌓인 나는 애벌레의 모습인데
내가 어떻게 나비예요?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어요. 저기 조그만 글씨인데 어떻게 하면 나비가 되나요? 라고 물어요. 노란 애벌레가. 뒤에 가면 그래서 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뭘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질문합니다. 커다란 도약을 해야 된다는 말을 해줘요. 늙은 이제 애벌레가 이 어린 애벌레에게 해주는 말입니다. 뭐라고 여기 조금만 뭐냐면 네가 나비가 되면 날아다닐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차이가 생겼죠? 애벌레는 어떻죠? 평생을 기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비가 되면 자유롭게 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비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보여줄 수 있지. 위에 근데 이제 이 노란 애벌레하고 애인 애벌레가 있어. 썸 타는 애벌레가 있어요. 얘는 싫다 이거야. 나는 나비가 되는 게 두렵고 그런 거 몰랐고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이제 다른 썸 타는 애벌레 남자 애벌레가 뭐라고 하냐면 최소한 우리는 애벌레로서도 뭔가 할 수 있어. 애벌레로 남을 거야. 기어다닌다거나 먹는다거나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살아갈 수 있고 근데 왜 나비가 되어야 돼? 그 위험을 감수하고 단 하나뿐인 생명을 걸 수 있을까? 라고 그 노란 애벌레에 썸 타는 애인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다음 늙은 애벌레가 먼저 꼬치를 지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 너는 아름다운 나비가 될 수 있을 거야. 우리 모두 널 기다리겠어 하고 얘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노랑 애벌레는 나비가 되는 모험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머나, 난 내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으리라는 걸 모르고 있었어. 나비가 될 기본적인 자질도 나에게 있을 거야. 뭘 하기 시작한 거죠? 애벌레가 자신을 믿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애벌레 무더기예요. 애벌레들이 하늘로 올라가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모여요. 그래서 어떻게 얘를 밟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늘에 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많은 무더기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이런 애벌레들이 기어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것이 설령 야 우리가 올라가 봐야 못 올라가잖아. 네가 날 갖고 올라가 내가 갖고 하늘은 못 가잖아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그것이 설령 사실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 도리가 없잖아.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방법을 모르니까 계속 기어오르려고 하는 거야. 애벌레로서. 꼭대기에 오르려는 본능을 얼마나 끝까지 집착하는 거죠. 제가 X표를 쳐놨습니다. 이 무더기에다가. 보시면 저 노랑 나비가 아까 노란 애벌레가 꽃이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뚫고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는 거고요. 요게 호랑나비 썸 타는 아까 그 친구도 보여준 거야. 무더기에 올라간 거야. 무더기에 날아 올라갔어요. 노란 나비가. 야 내려와. 나처럼 될 수 있어. 그래서 그 호랑나비가 남자 썸 타는 아이가 내려와서 자기도 꼬치를 짚고 둘 다 자유롭게. 그래서 제목이 꽃들에게 희망을이죠. 애벌레는 희망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이 노랑나비가 꽃들에게 희망일까요? 열매를 맺도록 해주죠. 자유롭게 날아다니면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는 무슨 상태였다? 애벌레. 이제 뭐만 하면 된다? 방법을 알고 두려움을 극복하고 날개를 달면 됩니다. 그러면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꽃들이라는 건 제 관점에서 해석한 거예요. 작품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니까. 그 꽃들이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만날 아이들입니다. 어떤 작품인지 좀 이해가 되셨죠?
이게 아마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에 전체를 다 꿰뚫고 있는 이야기라 좀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좀 들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빠르게, 제가 너무 많이 준비했어. 너무 열정이 막 과해가지고 좀 빠르게 지나가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임용고시 하는데요. 정확한 이름은 저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임용을 준비할 거니까 중등 학교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이 공식적인 우리가 앞으로 봐야 할 시험의 이름이다. 자, 6가지로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첫 번째는 국어교육론의 범위, 방법, 문학공부의 범위, 방법, 필독서, 교재 이런 식으로 설명드릴 건데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이제 공부를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잖아요. 이제 시작하시는 혹시 1학년 분들 계시나요? 와, 대단하십니다. 정말 훌륭하시다. 정말 미래가 나비가 될 것이다. 여기는 호랑나비, 저기는 노랑나비, 썰은 안 타고. 네. 2학년 계신가요? 오, 무섭대요. 확실히 미래가 보입니다. 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3학년 계신가요? 이제 2학기 좀 지나고 이제 한 반 하고 내년 1년 또 아직도 기회가 창창히 남아요. 4학년 분들 계신가요? 네, 파이팅. 네, 잘 또 시험 치시고 또 좋은 결과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그 반복되는 게 2마디가 있습니다. 하나는 범위, 하나는 방법. 자, 내가 임용을 준비하겠다. 나는 시험을 보겠다. 근데 범위와 방법이라는 거를 조금 말을 풀면 무엇을 어떻게 합니다. 2가지예요. 핵심은 2가지입니다. 뭘 해야 되지? 뭘 봐야 되지? 뭘 읽어야 되지? 뭘 이해해야 되지가 하나. 무엇을. 2번째가 그럼 어떻게 해요?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무엇을 보아야 된다는 말은 많이 합니다. 이 책 봐야 돼, 저 책 봐야 돼, 뭐 봐야 돼, 뭐 봤어는 많이 해요. 그럼 보기만 하면 되느냐? 안 됩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별로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뭐라고 하죠? 외워라. 암기해. 가장 쉬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맞지 않아요. 왜요? 우리들은 여러분 교육학과고요, 국교과고요, 교수학습 방법 이런 걸 그게 필요. 교수학습 방법이라는 게 필요 없잖아요. 암기하라고 한다면. 그냥 외워. 외운 거 써. 그게 공부잖아. 그러면 교수학습 방법론 이런 게 왜 필요합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가지로 나누어서 국교 문학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어교육론의 범위,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크게 잡아봤어요. 크게. 범주를 4가지로. 첫 번째, 당연히 이론의 체계를 잡아야 합니다. 화법, 독서, 장문, 이론. 영역은 3가지입니다. 국교로는 화법, 장문, 독서. 많은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쉬운 길이 있어요. 좀 이따 조금 더 말씀드리고. 2번째, 교과서를 봐야 합니다. 왜 봐야 되느냐? 교과서를. 교과서는 학생들이 성취해야 되는 기준이 들어있죠. 성취 기준. 그 성취 기준이 이론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론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맞는 거. 모든 화법 이론을 다 넣은 게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수준 아이들이 꼭 성취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 걸 뽑아서 성취 기준으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해설이 있어요. 자, 구성을 보면 성취 기준은 한 문장이에요. 해설은 몇 문장 정도 됩니다. 요게 교육과정 해설이에요. 2022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근데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죠. 얘가 어떻게 실현되었는가. 실제로 교과서, 여러분이 초중고에 배웠던 그 교과서. 저 자세한 말씀은 그렇고. 그래서 실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론서를 보시면요. 예제가 거의 없어요. 화법 이론서, 장문 이론서, 독서 이론서 아무리 파봐도 예제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외울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교과서 속에는 정말 많은 예제가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법 토론이다.
그러면 토론의 절차 쫙 나와 있죠. 해야 될 거, 말아야 될 거, 그 다 이론이에요. 근데 정말 토론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관심이 별로 없고 얻을 데가 없어요. 그게 교과서에 정말 풍부하게 실려 있습니다. 토익, 토론, 뭐 회의, 우리 연설, 면접, 면담. 세 번째, 아까 김 선생님 말씀해 주셨지만 기출문제는 등대입니다. 기출문제는 등대라. 기출 없이 자료만 공부하고 이론 공부하는 건 실패합니다. 왜? 요거를 다른 말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출제자의 눈. 우리는 항상 이게 학습자잖아요. 느낌, 피동적입니다. 근데 출제자는 문제를 내는 사람의 입장. 이분들은 왜 이런 문제를 냈을까? 어떤 부분을 발췌했을까? 왜 이 부분을 발췌했을까? 문항 구성을 왜 이렇게 했을까? 발문을 왜 이렇게 줬을까? 제시문은 왜 이렇게 줬을까? 보기나 작성 방법은 왜 이렇게 줬을까? 그걸 볼 수만 있다면 준비도 그렇게 하겠죠. 그 시간으로. 그래서 기출문제는 답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김 선생님 말씀 답을 외우는 건 결과 중심입니다. 결과 중심. 우리는 어떻게 공부한다? 과정 중심. 도대체 그 답이 어떻게 도출되는가의 그 사고 과정. 그걸 이해하셔야 학습이 제대로 된다. 네 번째가 똑같이 말씀드린 건데요. 독해입니다. 이따가 여러분들 질문해 주셨던 것 중에 우리 수험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이런 질문 많이 하셨습니다. 또 임용 시험 준비하시면서 혹시 어려웠던 게 있나요? 라는 질문도 해주셨어요. 이따가 다시 볼 건데 제일 어려웠던 게 독해입니다. 우리 독해 다 하잖아요. 읽으면. 근데 간과하는 게 정말 많아요. 놓치는 게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가진 내 배경 지식으로 읽어요. 근데 실제로 시험에서는 여기저기 단서를 두는데 그걸 많이 놓칩니다. 그러니까 안 읽히는 거예요. 실제 시험장에서는 한 문제를 푸는데 4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이 끝나고 나와서 한 1시간 정도 들여다보면 풀리기도 해. 모르는 게 아니야, 실제로는. 근데 한 4분 정도에 구상하고 생각하고 답제 써야 됩니다.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그게 못 쓰는 거야.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특히 저학년 분들은 반드시 분석 연습, 독해 연습을 하셔야 한다. 이게 무엇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 지양해야 될 것과 나눠놨어요. 지향해야 될 것은. 지양은 가장 단순한 방법이 아무 생각 없이 외우는 거예요. 단순 암기. 암기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암기로 하셔야 돼요. 필요한 개념들은. 다만 맹목적인 깜지. 그냥 까맣게 적어서 외운 다음에 깜지에다 막 쓰는 거. 근데 이거는 단기 기억에 들어있어요. 단기 기억. 근데 우리가 레이스가 깁니다. 시험의 레이스가 길어요. 그럼 다 까먹어. 그러면 자꾸 패턴이 반복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막 적을 수가 있었어. 암기해서. 막 표도 암기합니다. 막.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서 까먹어요. 인간은 기억을 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나 이거 왜 못 외우지? 나 이거 분명히 여러 번 봤는데 왜 안 돼?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자꾸 탓합니다. 이게 잘못된 수레바퀴를 타는 거예요. 그래서 맹목적인 단순 암기, 맹목적 암기는 절대로 지양해야 한다. 다음, 밑줄 긋는 걸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빨간 줄, 파란 줄 막 긋는 거. 다음, 자료 모아서 잔뜩 붙이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현대시 작품 하나야. 김소월의 가는 길. 근데 해설이 이만큼이야. 막 논문, 무슨 해설 자료. 그럼 이게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닌가요? 이 시 한 편을 공부하려고 해설은 20장이야. 처음에는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막 두껍고 막 이런 거 많으면 막 이만큼씩 막 이만큼 쌓이면 행복해요, 받으면. 근데 나중에 그거 배우자.
나중에는 그거에 치여서 토합니다. 막 가슴이 다. 저희가 14년 동안 이 현장에 있었습니다. 임용 현장에. 아이들이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자료에 질려서 나중에 숨도 안 쉬어집니다. 어떤 많은 친구들이. 그 다음에 무의미 학습이에요. 무의미 학습을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의미 학습을 하면 재미가 있어요. 근데 의미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일단.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라는 생각이 자꾸 들면, 공부할 때, 그러면 무의미 학습을 하는 거예요. 판단하셔야 돼요, 자기 어떤 상태인지. 그 다음에 마지막이 보미팅, 공부하다 토하는 거예요. 정말 많아요, 지금. 실제로 이제 임용 현장에 나와서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막 구역질이 난다는 거예요. 두통, 치통, 시달려요. 알 수 없는. 자, 향해야 될 건 뭐냐? 단어 학습하셔야 돼요. 아, 내가 그래도 국교과인데, 내가 국어 전공인데 지금 내가 사전 찾아야 돼? 단어 찾아야 돼? 아니요. 의외로 우리는 굉장히 단어에 약합니다. 그럼 대충 맥락으로 찍어 맞추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도 하지만 어려운 단어나 이해 안 되는 단어들은 찾으면요.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슬프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요? 다 아실 거예요. 슬프다. 어떤 느낌이 오죠? 뭔가 마음이 아프고 쓰리고 이런 거 아시죠? 근데 사전을 찾으면 슬프다 의미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무엇인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 마음이 고통스러운 걸 슬프다고 해요. 두 번째는 뭘까요? 타인의 아픔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도 슬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만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읽어가면서 시든 소설이든 고전시가 고전산문, 그 다음에 화법, 독서, 장문, 지문으로 돼 있지 않은 게 없어요. 필요하면 찾아서 확인하시는 연습들을 저학년일수록 해두시면 정말 나중에 강력한 힘이 됩니다. 다음, 너무 중요한 건데요.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예요. 목차 학습. 이론 공부를 특히 문법이든 특히 국교론이든 여러분 나중에 교육학 공부도 하셔야 되잖아요. 교육학의 과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들어가면 쓰러집니다. 너무 많아서. 각 영역별로 개론서가 있고 이론서가 있잖아요. 목차, 세부 목차를 기록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아까 그 교과서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이론 공부를 하거나 해서 실제 지문을 분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의미가 생깁니다. 그럼 재미가 있어요. 힘들지만. 다음, 의미학습이라는 건 이때 뭐냐면 자꾸 나의 삶과 연관시켜 보셔야 돼요. 나랑 무관한 얘기야. 이 작품은 또는 이 글은, 이 화법은 나랑 무관해, 이 토론은 나랑 무관해가 아니라 나랑 비슷한 것도 있고 아니면 나라면 어땠을까? 내가 만약 이런 토의의 장소에 있다면 나 어떻게 말했을까? 내가 소설의 장면의 하나의 인물이라면 난 어떻게 행동했을까라고 하는 나라면 이라는 생각을 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다음, 연결, 이론하고 내용이 자꾸 분리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합니다. 왜? 라는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 다음에 예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공부하셔야 돼요. 특히 이론을 공부할 때 이거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라는 자기 질문법을 던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론, 반드시 그 개념 이론은 예를 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그 예가 아까 말했던 교과서 속에 어마무시하게 들었어요. 실제 예들이. 또는 내 삶의 예. 내가 겪고 있는 삶의 예들을 자꾸 끌어와야 돼요. 그래야 명징해진다. 그 다음에 마지막,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이론을 공부했거나 예를 공부했다. 근데 바로 쓰려고 해요, 우리가. 그 전에 우리 여러분 장문에서 초고 쓸 때 하는 전략이 있어요. 뭐냐? 말로 쓰기라는 거죠. 먼저 말로 쓰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으면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소에 이제 학부 공부를 하더라도 먼저 이론 공부하고 이제 교수님들이 해주는 거 기록도 하고 책도 보고 정리도 하면서 먼저 그 내용들을 말로, 그러면 말로 못하면 이해 못한 거예요. 말로 못하면 못 쓴다. 자꾸 말로 설명하는 연습을 하라. 이걸 하면 왜 좋으냐면
질문도 있어. 2차 수업 시간에서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평소에 공부하던 거를 깜지로만 먼저 하지 말고 하기 전에 말로 한번 내가 누구에게 설명. 우리는 가르칠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친구한테 해도 좋고 없으면 인형 하나 갖다 놓고 요런 하나 딱 들고 공돌이 잘 들어. 지금 나 이런 부분 설명할 거야 하고 말로 설명해봐. 근데 끊기잖아요. 막히잖아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화 시켜나가면 좋겠다. 다음 문학은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문학사와 이론을 체계에 잡아야 한다. 문학사는 큰 빨래줄 같은 겁니다. 빨래줄. 빨래를 널어야, 빨래가 작품이에요. 근데 보통 다 빨래만 공부해. 빨래. 하나하나 빨래. 개별 각계격파. 그러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원시문학부터 현대문학 저 1980년, 90년대까지 큰 줄기와 사건, 무슨 사건 때문에 어떤 경향이 생기고 왜 경향이 바뀌었는가? 왜 고려 전기와 후기는 나뉘어지는가? 무신난이라고 하는 지배계층이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작품은 이렇게 경향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 큰 빨랫줄을 걸어야 한다. 그 다음에 말뚝 작품만 공부하면 돼요. 제가 진짜 단순하게 말씀드립니다. 해법을 다 보는 게 아니야. 말뚝 작가의 말뚝 작품을 겁니다. 시대마다. 그럼 얘가 연결이 돼요. 그러면 그 사이 말뚝이 나온다 시험에. 그럼 양쪽 말뚝의 자장으로 풀 수 있어요. 그게 가장 제가 25년 동안 공부하면서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분석 실제로 두 번째는 하셔야 되고요. 작품 분석입니다. 세 번째는 이건 전문을 얘기해요. 해설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작품하고 만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교육과정 교과서, NC도서. 그다음 마찬가지로 기출. 그리고 역시 문학도 독해. 중요하다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맹목적으로 작품 해설을 읽고 밑추치고 암기하는 건 남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못 써요. 시험장에서. 지금은 외웠다. 근데 나왔다. 안 써집니다. 다 마찬가지고요. 단어, 문학 찾아잡고 작품 전문 분석하고 어떻게 해요? 시는 하겠는데 소설을 할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생각해요. 소설을 긴 걸 어떻게 분석하죠?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까지 한 25년 동안 기출되었던 소설 작품이 있습니다. 근거를 낼게요, 제가. 그 중에 장편은 몇 개 없어요. 제일 긴 게 뭐냐? 무정. 3대. 이 정도가 제일 길어요. 그럼 제일 많이 나왔던 이 분량은 뭐냐? 다 단편입니다. 할 수 있다니. 근데 겁을 먹으니까 소설은 길고 어떻게 분석해. 근데 심지어는 3장짜리도 있어요. 현진원의 고향 3장입니다. 근데 이게 기출이었단 말이야, 대체로. 그거를 분석시킵니다. 긴 거는 분석 안 시켜요. 마찬가지로 연결, 똑같은 방식으로 학습하셔야 한다.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필독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론서예요. 총 7권입니다. 이것밖에 없어. 국교로는. 여러분이 지금 뭐 같이 공부하시는 것도 있어요. 첫 번째는 최민수 선생의 국어교육계 이해. 저 속에는 화법, 독서, 장문, 문법, 문학이 다 들어있어요. 그 중에 화법, 독서, 장문만 보면 돼요. 장수는 10장 정도씩입니다. 15장 정도. 매우 써머리 돼 있어요. 근데 왜 봐야 되느냐? 이게 짧은데요. 여기서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화법 2권입니다. 2권밖에 없어요. 화법이 2권. 이창덕 선생, 여러분이 혹시 수업 시간에 쓸 수도 있고요. 이창덕 선생의 화법교육론, 박재현 선생의 국어교양 의사통일론 2권입니다. 야, 화법 공부해야 되는데 뭘 봐야 돼? 강사책을 봐야 돼? 일단 보기도 봐야 되지만 일단 갖고 있어야 한다. 갖고 있어야 한다. 2권. 독서교육은 2권밖에 없어요. 이순영 선생의 독서교육론, 청경록 선생의 독서교육론 2권만 보면 돼요. 이론서는 차고 넘칩니다. 이거면 차고 넘친다.
겁먹을 거 없다. 겁먹을 거 없습니다. 장문도 2번이면 참 친절하게 돼. 박영민 선생의 장문교육, 권순희 선생의 장문교육 딱 2권씩. 지금 저학년인 분들은 준비해 두세요. 엄마한테 사달라고. 좀 아빠 구두도 닦고 뭐 좀 이렇게 열심히 모두 가서 갈 때마다 좀 열심히 집안일도 해서 이거면 끝입니다. 이론서는 이게 끝이야. 여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한 문제도 벗어나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드리죠. 25년 동안 나왔던 기출문제 중에 한 문제도 벗어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이건 이제 제 교재인데요. 이거는 안 중요해요. 국어교육은 기본 이론서가 있고요. 교육과정의 교과서로 보는 교육과정의 화법, 작문, 독서, 문학. 이거는 제가 교과서, 지도서 100권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교과서가 어떻게 100권이에요? 여러분 중학교 교과서 16종이에요. 아직 2022는 아직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나왔어요. 큰 스트레스 안 받아도 돼. 2015 교육과정 2012는 16권, 2015는 중학교 교과서가 14권이에요. 천재, 지학사, 신사고, 출판사별로 교과서를 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 건 거의 한 권 정도. 근데 그거 부족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그 교과서가 우리에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임용이. 그 한 권의 교과서는 학생들을 위해 만든 겁니다. 우리를 위해 만든 게 아니고, 임용을 위해 만든 게 아니고. 근데 제가 100권을 봤다는 건 뭐냐면, 아, 이건 우리에게 맞구나. 이건 너무 활동이지만 아이들에게 맞구나. 그 판별을 해서 만들어 놓은 책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이건 문학입니다. 문학은 이론 교재가 따로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어떻게 뭐 손을 댈 수가 없어. 그래서 첫 번째, 문학을 보는 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속에는 이론과 문학사에 대한 가장 간략한 내용들을 넣어놨어요. 문학사를 보는 눈 이 책은 그러니까 문학사가 많이 안 나와. 그러니까 막 섬세한 건 아니지만 잠깐 빨랫줄은 걸어야 되잖아요. 빨랫줄. 그래서 이 속에는 한국문학통사 1, 2, 3, 한국현대문학사, 권영민 선생님의 한국현대문학사 1, 2를 완전히 녹여놓은 책. 이거는 그냥 넘겨서 보세요. 이거 사라는 게 아니고 아까 개론서 사셔야 돼. 개론서. 이건 버려. 이건 버리고. 기출문제집, 그 다음에 출제자의 문이라고. 특히 객관식 기출이 못 풀어요. 객관식 기출. 2014학년도부터 2024학년도까지는 그나마 기입형 소수로 좀 푸는데 객관식 시절의 문제들은 손을 못 댑니다. 완벽하게 다 정리가 돼 있어. 물론 올해 내년에 다 개정을 할 겁니다. 전면 개정을 또 할 거니까 지금 뭐 그냥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중요한 거죠. 작품을 보면 다 눈입니다. 눈. 현대시, 현대소설 제가 만든 책이에요. 고전시가 고전사. 이거면 땡이에요. 읽으면 돼요. 그냥 눈 버렸다 생각하시고. 이제 저 이제 그 설명은 끝났고요. 잠시 조금 멈췄다가 이제 여러분들 사전 질문해 주신 거에 대해서 조금 답변 드리고 또 여러분이 추가 질문 궁금한 거 지금 저희 만났을 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같은 거 좀 생각하시고 질문 간단하게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갈까요? 뭐 나갔다 들어오면 또 시간이 좀 쉴까요? 예. 10분만. 네네네.